네, 네, 낭독맨 교양 시리즈. 오늘은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 물가 상승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당장 소비할 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당연히 해줘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먼저 이 정책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란 거는 얼마야? 13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조금 놀랬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섞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항상 보편복지 아니면 선별복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두 개 섞었죠. 그래서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일단 기본 15만원, 그리고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면은 한 3만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어서 3만원 더 받았거든요. 18만원.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좀 차등을 두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원까지 받는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2차로 추가 지급이 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10만원 더 주는 2차가 또 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런 방법이?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고, 여기에 단지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강력한 제한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역 제한이 있죠. 내 주민등록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서울 사람인데 지방 가서 쓴다. 솔직히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나 지방 사람인데 이 소비 쿠폰 생겼으니까 서울 가서 쓴다. 이거에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지역 제한을 좀 뒀고요. 그리고 업종을 제한을 뒀어요. 업종 제한을 뭘 뒀냐? 연 매출 30억 이하. 30억 이하의 그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다. 예전에는 그거 이제 경기 지역 쿠폰 이런 거는 아마 그 연매출 10억 이하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30억 이하의 이제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롯데리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직영점이다 이러면은 못 써요. 근데 내가 가맹점이다, 체인점이다 이러면은 연매출 30억 이하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는 안 돼요. 그 30억 그냥 넘겠죠. 그런 데는. 왜? 옛날에 얘기했죠. 이게 골목 상권으로 직접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죠. 시간 제한.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다 사용해야 돼요. 안 쓰면 날아갑니다. 왜냐면은 저축하지 말고 소비해서 이제 경제를 돌리라는 소리죠. 이거 왜 현금으로 안 주고 바우처로 줍니까? 왜죠? 현금으로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금으로 주면은 사람들이 빚 갚는 데 쓰거나 그냥 저축을 해버리거나 해서 이 돈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그냥 그런 데로 들어가요. 소비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대기업의 돈이 그대로 빨려요. 그래서 민생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의외로 왜 현금을 안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댓글들을 보니까 무슨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왜 현금을 안 주냐, 막 공산주의가 생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아까 복수 형님 말씀처럼 우리 회장님이죠. 회장님 말씀처럼 대기업에 빨립니다. 은행에 빨리거나.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거를 빗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산주의에서 그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폰 주잖아요. 배급.
배급 주듯이 그거랑 비교하셔서 이제 예, 배급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예, 그거 아니고요. 참, 뭐 신기한 분들이 있고. 자,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하시는 분들 왜 찬성해요?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릴 수가 있다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11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줄어들 정도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 소비를 유도하면은 투입된 돈보다 더 큰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찬성 측의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는 골목 상권을 위한 맞춤형 생명줄이라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그 제한을 뒀죠. 지역 제한, 그리고 이제 기간 제한, 그리고 업종 제한. 업종 제한을 정확히는 업종이 아니라 이제 최대 매출 30억 이하인 곳으로 제한을 두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위한 맞춤형 생명줄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찬성 측 논리고, 반대 측 논리. 그래서 가장 큰 우려는 이거죠.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현금이 아니라 사용처랑 사용 기간이 정해진 바우처라서 물가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 물가 상승이 되려면은 우리가 고등학생 때인가 배우죠. 유효수요. 제가 자주 하는 유효수요 배우죠. 유효수요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어야 여기에서 더 이렇게 올라가야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되는데, 유효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사실 물가 상승과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반대 논리 들어봐야죠. 반대 논리 들어봐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 기간이 정해지고 그 사용차랑 뭐 다 정해진 그런 어디야? 홍콩. 홍콩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했었어요. 그래서 홍콩 사례가 이를 이제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그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으로 줄어든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득 지원 효과도 이게 진짜 무시할 수 없죠. 정말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간 우리 반대 의견 들어봐야죠. 반대 의견 첫 번째 뭐예요? 이거 물가 상승되는 거 아니냐?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13조 원 풀면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야?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도 했대요. 여론조사도 보면은 한 60%가 민생회복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바우처로는 물가 상승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게 조금 있어서 그게 좀 무섭기는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원금 학생들한테 2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학교 주변 월세가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 버리는 마법 같은 현상.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약간 이 부분이 불안하긴 한데, 근데 이거 소비 바우처는 왜냐면은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서 이거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몇 년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국가 부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돈은 결국 뭐 나라 빚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미래 세대에다가 빚을 떠넘기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국가 재정 엄청 안정적이고 국가 부채 엄청 없는 나라죠 사실.
근데 이거는 국가 부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이 정도로 이제 국가 부채 무게가 너무 많이 실려서 우리가 조금 국가 부채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좀 억지다. 왜냐면은 그 나중에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비판이 있었대요. 국책 연구기관이 KDI의 비판이 있었는데, KDI가 경제가 이미 회복 중이라 굳이 인위적인 부양책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이런 정책이 물가 안정을 방해해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만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KDI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 또한 2020년에 재난지원금 사례를 이제 분석해갖고, 이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가 컸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거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민 지원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약간 솔직히 코로나 때는 특수성이 있죠. 여행업 같은 데는 그건 돈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A에 대해서 비판하려면은 A가 아님을 부정해야 되는데, B의 사례를 가지고 온 명백히 잘못된 비판 방법이죠. 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죠? 대학교 가면은 막 논리학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A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 B는 항상 참만 말한다. C는 참을 들으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들으면 참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경우에 A는 무엇을 하는, A가 이렇게 한 말은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문제 있잖아. 이거 논리학에서 배워요. 이거 공식이 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 이상한데? 요 정도만 알면 된다. 물론 그거 박사님하고 할 거면은 알아야겠죠. 공식 같은 거 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근데 이때의 KDI 비판 같은 경우에도 이 논쟁에서 계속 소환되는 게, 2020년 코로나19 때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이제 소환이 되는데, 근데 이때 투입 예산의 한 30%에 달하는 소비 증대가 있었다, 이렇게 찬성 측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그 보고서 결론을 잘 봐라. 정작 힘들었던 대면 서비스업이나 여행업은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쵸. 좀 전에 말했던 잘못된 반대죠. 잘못된 반대죠. 돈이 없어서 그 대면 서비스랑 여행업이 안 된 게 아닌데, 이제 플라톤 이런 형들이 보면은 조금, 플라톤 형이 어깨빵 한번 치고 가기 딱 좋은 그런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반대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우리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언제나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잘 판단을 해야겠죠.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논쟁은 결국 우리 경제에 대해 그 두 가지 다른 진단이 충돌을 하고 있다. 찬성 측엔 이런 게 있고 반대 측엔 이런 게 있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돈을 추가적인 소비에 쓸 것인가, 또 하나는 늘어난 수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가,
또 하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혼란 없이 잘 집행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게 요 세 가지 중에 저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혼란 없이 집행될 수 있을까? 전 이게 제일 걱정됐거든요. 와, 근데 진짜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고 나서 나 이거 진짜 된 거 맞아?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 좋다,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짱이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진짜 이거는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그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현금 지원 이런 거를 넘어서 우리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번 정책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정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그냥 끝!